3주차 1교시 총론 진행할까 하는데요. 뭐 수업 영상 찍기 전 좀 여러가지 말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릴까 말까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수업을 진행을 하고 국시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영상으로는 말씀을 안 드릴 거고,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대면할 시간이 있으면 그때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고민들을 그리고 여러분들에 대한 저의 생각들을 조금 언급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챕터는 항공의료 운영이고요. 항공의료라고 써져 있긴 하지만 대부분 항공이송이죠. 네, 주된 목적은, 이 지상보다 원거리를 보다 빠르게 이송할 수 있는 항공 이송에 관련된 장점들을 좀 나열할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2010년도, 2011년도부터 이제 건영해상센터가 국가적으로 생기면서 지금 12개인가요? 12개인가 13개인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정확하진 않지만 그 정도에서 건영해상센터를 운영하면서 동시에 닥터 헬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나오는 통계를 봤을 때는 항공이송에 대한 수요도가 점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특히 우리 이제 울산, 부산, 통영, 거제, 남해 이쪽에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유인도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섬에서 헬기 이송을 요청하는 경우가 다수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어요. 안타까웠던 이 독도 소방헬기 추락 사고도 마찬가지로 항공이송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항공이송에 대한 그 기본적인 골자를 알고 있어야지 내가 항공이송을 할 수도 있고, 요청할 수도 있고, 그리고 헬기에 탑승할 수도 있겠죠. 그거 앞서 얘기를 했듯이 항공이송이 점점 좀 많아질 거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지식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탑재되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여기까지 그냥 개요 빠르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항공이송의 첫 번째 목적은 당연히 이제 이송이 되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송이 됩니다. 그래서 사고 현장에서 환자를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그 목표가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1차 대응 또는 2차 대응이라고 써져 있는데 2차 대응은 이제 여러분들이 구급차 타고 고속도로 같은 데에 딱 갔는데 환자가 너무 심각하고 이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할 수 있는 3차 병원이 자동차로는 교통사고 때문에 지금 많이 막혀서 3시간 걸린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헬기 이송을 요청할 수 있겠죠. 이것이 이제 2차 대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의료시설 간 이송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어느 정도 안정화시킨 다음에 이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적정 병원으로의 이송을 헬기로 빠르게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우리나라에서 의료시설 간 이송이 헬기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이 있지는 않고요. 대부분 해외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한하고 있는 이동 반경 보시게 되면 320km, 240에서 320km잖아요. 거의 우리나라 끝에서 끝이에요. 그죠?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리와 비슷하니까, 그거보다는 좀 길긴 하지만, 짧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꽤나 먼 거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크게 여러분들 보실 필요는 없고요. 이 길이에 대해서는 보실 필요는 없고요. 우려 간의 이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 책이 무슨 책이라 그랬죠? 미국 책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써져 있는 기준들은 미국 책이기 때문에 책만 보시지 마시고 제 설명도 같이 들어와 주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식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항공이송 혹은 응급구조와 관련된 내용들 그냥 인터넷만 쳐도 통계 수치로 충분히 나와요. 궁금하시고 내가 1급 응급구조사가 될 사람이 될 거라고 공부하시는 구시생이라면 여러분들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진짜 찾아보기도 좀 하시긴 좀 바랄게요. 수동적인 삶 살지 마시고 능동적인 삶을 좀 살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애기처럼 굴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들 나이가 좀 있는데, 뭐, 언제까지 부모님 밑에서 혹은 무슨 일만 있으면 칭얼대고 일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그런 성인답지 못한 행위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잔소리 하지 말고, 다시, 동영상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수 치료가 있죠. 요거는 이제 대표적인 얘가 이제 신생아 치료, 인력의 이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료진을 이송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신생 같은 경우에는 핵 이송이 거의 부족하거든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는 그대로 있고 이 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 의료진들을 헬기로 모셔오는 거죠. 이런 경우도 한국 의료 시스템에 의해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하나의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복귀할 때는 당연히 네 그냥 가시면 되겠죠. 급한 거는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실 거는 장기 운반. 환자가 있는데 이 장기를 받으면, 이식받으면 살 수 있는 환자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장기마다 혈액순환이 안 됐을 때, 순환 자체가 중단되었을 때 살 수 있는 기간이 각각 틀리죠. 그죠? 가장 짧은 게 뭐죠? 뇌죠, 뇌. 뇌는 어차피 이식은 안 되지만, 뇌, 심장, 폐, 간, 뭐 이렇게 쭉 있는데, 가장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게 피부죠, 그죠? 그래서 출혈과 쇼크에서 가장 먼저 혈액 공급을 중단하는 것도 피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쨌든 간에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 다시 책에 있는 내용에 와서 보시게 되면, 헬기를 통해서 장기 운반도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수색과 구조에도 항공기, 소방 항공기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이게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색 구조보다는 상공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널찍하고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산악구조 같은 곳에 그 수풀이 많은 지역은 또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장단점은 항상 있다라는 점. 무조건 헬기 수색 및 구조에 헬기가 뜨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것은 아니고 때에 따라서 항공기를 이용할 수도 있고 지상 수색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때에 따라 다르다는 점 알고 계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난보조예요. 재난보조. 재난보조 같은 경우도 뭐 대부분 이 재난 피해 사항을 알리거나 혹은 그 구조해야 되는 사람들 아까 전에 얘기했던 수색 구조 그와 관련된 일을 하거나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뭐 다리가 끊겼어요. 올해 태풍이 많이 지나갔었죠. 그래서 다리가 끊겨서 반대편으로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헬기로 그 사람들을 다른 재해 현장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거나 뭐 그런 역할을 해줄 수도 있겠죠.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이 책에서 파란색으로 써져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 녹색 부분으로 써져 있는 그 형광펜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들은 한국어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이니까 기능들이니까 꼭 알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한국의료의 지금 얘기할 한국의료 이송의 역사는 아실 필요는 없긴 해요. 그냥 여기서 전쟁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무슨 항공기가 사용됐다 뭐 그런 것들이 쭉 나왔거든요. 뭐 이렇게 쭉 써져 있는데요. 뭐 여기 쭉 써져 있어요.
중요한 거는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역사에 대해서는 보실 필요가 없고요. 요거 뭐 베트남전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베트남전에 전쟁에서 맨 처음으로 사용된 거는 전쟁에서 한 건 우리 한국 전쟁에서 맨 처음에 이제 헬기를 이송 목적으로 환자 후송 목적으로 처음 했고 그다음에 베트남전에서 그 활발히 헬기 이송이 이루어졌다는 것만 그냥 기본 상식으로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항공기 종류를 좀 보셔야 되는데, 회전익하고 고정익이 있어요. 그래서, 고정익하고 회전익의 차이점, 고정익 같은 경우에는 승차감이라고 하면 되나? 이게 차가 아닌데 왜 승차감을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 안정감을 흔들림이 조금 덜하다라는 점, 그 다음에 빠른 속도, 넓은 이동 거리가 좀 더 맞을 것 같기는 해요. 그 다음에 해저익 같은 경우에는 접근이 힘든 현장으로부터 쉽게 이동하고 구급차보다 더 신속한 환자 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고정익은 뭘 생각해 주시면 되느냐? 비행기, 회전익은 헬리콥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정익 항공기 비행기라고 보시면 되고 회전익은 헬리콥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여러 가지 종류가 쭉 나오거든요. 이거 보실 필요 없고요. 여러 가지 뭐 회전 터빈에 따라서 역으로 돌아가는 것도 있고 뭐 유럽 것도 있고 러시아 것도 있고 하긴 한데 여러분들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구급대원으로 활동하게 된다면 그 구급대원 내, 그 관할구역 내에 항공대가 따로 있을 거예요. 소방항공대. 그 항공대의 헬기가 무엇인지만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특이하게 우리나라는 소방에서 사용하고 있는 항공기가 모두 기종이 다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근무하고 있는 소방의 기종 정도는 잘 알고 계셔야지 이게 시동 거는데 얼마나 걸리고 실제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대개 엔진 예열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됩니다. 어떤 기종 같은 경우에는 이 헬리콥터를 띄우는 데만 30분 이상 걸리는 것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이게 따지고 보면 구급차를 이송하는 거나 헬기를 띄우기 위해 준비해야 하고 다시 떠서 현장까지 오는 시간까지 다 계산해 보면 큰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헬기 기종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있는 거 다 외우시라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급대원이 되셨을 때 혹은 권역외상센터에서 내가 일하는 사람이라면 헬기 기종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기본적인 사항. 이거 뜨는데 얼마나 있고 몇 명이나 실을 수 있는 환자를 몇 명이나 실을 수 있고 뒤로 실을 수 있는 건지 옆으로 환자를 실는 건지 환자 포함해서 총 의료진 몇 명이나 탈 수 있는 기종인지 뭐 기본적인 것들은 알고 계시는 것이 좋겠고요. 네, 이게 미국의 기준을 써져 있긴 한데, 우리나라도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그대로 볼 거예요. 시계 비행. 이 시계 비용을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설명하는데 정말 엉뚱하게 여러분들에게는 시간을 보는 그 시계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고요. 이제 눈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헬리콥터를 운행하는 그 조종사의 눈을 통해서 이 헬기를 조정하는 것이, 운행하는 것이 기본 규칙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상이나 혹은 야간, 뭐 이런 경우에는, 계기 비행이 가능할 수도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계기는 이제 라이다를 보고, 그 다음에 그 위치 고도 같은 거나, 그 다음에 GPS를 이용한 위도 같은 것들을 확인할 때, 이런 좌표들 같은 거를 이용해가지고, 내가 눈 앞에 보이는 그 상황을 판단해서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기계 장치들을 이용한 운행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뭐 그리 크게 중요한 내용들은 아닙니다. 나머지 내용도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내용들은 솔직히 아니고, 자 여기서 얘기하는 외상 체계에서 대부분 사용되었다. 지금은 뭐 다 잘 사용하고 있는데, 질병이든 질환이든 장기 이송이든 뭐 병원 간 이송이든 항공 의료가 필요하면 적절하게 구성되어서 사용되고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외상 치료 때문에 최초로 사용되었죠. 헬기 이송이 전쟁 때문에 일어났으니까요. 네. 전쟁에서 뭐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죠? 뭐 총에 뚫려 죽고 대포에 깔려 죽고 뭐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대부분 외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응급의료 체계에서의 외상 의료용 헬리콥터는 외상 치료를 위해서 사용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 다음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외상선신증 환자의 예후가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건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ACLS에서 배웠던 내용들이죠, 그죠?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거는 지금 나올 표 2-1번 병원적 환경에서의 환경의료 이송에 대한 적절한 사용.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표 엄청나게 내용 많아요. 엄청나게 내용 많으니까 잘 기억하고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위에서는 제가 내용을 빨리빨리 정리했었죠. 지금부터는 내용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 표 2-1번, 2-2번 다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병원적 환경에서 의료용 헬리콥터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어요. 의료 헬리콥터에 의해서 제공받을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생명보조 치료를 필요로 할 때 환자가, 그리고 식연의 생명인 중재 치료를 필요로 하고, 구급차보다 의료 헬리콥터가 환자의 적정 의료시설로 더 신속히 이송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 그렇게 항공의료를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구급차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지연되는 지리적 고립된 장소, 그리고 현지 응급의료 체계의 자원이 부족한 상황일 때. 이건 뭐예요? 구급차가 전혀 없을 때. 이거는 거의 없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 2, 3번 내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헬기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항공 이송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자 유형들을 보실 건데요. 자, 1번 지친 사항들을 볼 겁니다. 미국 거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뭐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중증도가 심각한 환자는 최대한 신속한 중재 치료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상태가 안정된 환자는 환자와 응급의료 체계의 필요로 제대로 충족하는 선에서 이송돼야 한다라는 점. 활력 징후가 불안정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환자 같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구급 이송팀에 의해 결정적 치료를 제공하는 의료센터로 이송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중증질환자나 손상 입은 환자가 이송 도중 중환자 치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구급팀에 이송되어야 된다는 점. 높은 수준의 치료가 필요하지만 시간이 촉박한 환자는 구급차를 통한 중환자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점. 요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항공 이송이 좋지 않다라는 점이에요.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헬기가 빠르고
병원 내에 대형 병원에 빠르게 갈 수 있으니까 대형 병원에 가면 전문 의료진들도 많으니까 환자에게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대부분 뭘 하지 않으셨던 분, 실제로 헬기를 타보지 않으셨던 분들. 헬기는 정말 불안정한 기체예요. 그러다 보니 기상 여건, 위도나 혹은 고도에 따라 변화되는 여러 가지 환경적 요소들이 환자를 더욱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헬기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크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탔던 비행기 있잖아요. 그죠? 뭐, 100명, 200명, 300명씩 타는 그런 비행기 기체보다 훨씬 더 작아요. 그러다 보니 그냥 바람 한 번만 불어도 휘청휘청 거린다. 이런 말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불안감들도 생각보다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이전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헬기가 도착하는 그 시간 내에서 환자를 빠르게 치료할 수 있다면, 혹은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구급차라면 굳이 항공위성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촉박한 환자는 헬기를 이송하는 것이 아니라 중환자 구급차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우리나라도 운영하고 있죠. 헬기는 오히려 환자에 대한 시간적 요소, 적절하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 시간적 요소를 갉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일반 지침사항 꼭 보고 넘어가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회전이 그 다음에 고정이 있어야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앞서 얘기했듯이 헬리콥터, 비행기 생각해 주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뭐 장점들이나 단점들 같은 경우는 거의 유사하긴 한데요. 거리가 조금 있기는 있어요. 뭐 160km 넘을 경우, 이성거리가 160 넘을 경우 이런 차이점이 있기는 하고 반대되는 차이점이 있기는 하고요. 환자에게 도착하기까지의 대응 시간이 단축되기는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거는 정말 상황에 따라서예요. 병원전 대응 시간이 축소라고 써져 있긴 한데 요것도 조금 예시를 들어줘야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죠. 아니 구급차로 뭐 예를 들어 보죠. 여기서 춘해보건대학교에서 어떤 친구가 장난치다가 2층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리가 부러졌는데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다리만 부러진 것이 아니라 추락하면서 2차적으로 머리에 손상도 크게 가 있어서 나중에 EDH로 이 아이가 이제 루시드 인터벌 때문에 의식을 잃게 돼요. 그러면 이 환자 바로 처치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겠죠. 그죠? 그렇다면 만약에 이 환자가 바로 가야 된다고 하면 치료받아야 한다고 하면 과연 헬기 이송이 필요할 것인가? 아니면 구급차 이송이 더 필요할 것인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건 아니고 가까운 거리 내에서 발생된 사고 같은 경우에는 구급차로 충분하죠.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예시 중 하나가 고속도로죠. 그죠?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그 중간에 빠져나가는 뭐 IC 같은 것들이 생각보다 거리가 길잖아요. 그죠? 유턴할 수 있는 상황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헬기가 사용될 수는 있어도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잘 사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병원전 대응 시간의 축소는 무조건 그런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축소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고급 인력 및 특수 의료 장비의 가용성도
뭐, 장점이기는 하죠.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워낙에 요즘 구급차 내에 사용되고 있는 장비들 워낙에 좋아져서 이것도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확실하죠. 의사가 타니깐요. 그 다음에 단점 보시게 되면 기사와 관련된 고려사항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구차에 비해 제한된 가용성 무조건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높이 나무가 있거나 전신주가 있거나 건물이 가려져 있거나 하면 착륙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환자를 실제적으로 실으려고 하면은 헬기가 착륙할 수 있는 장소가 구비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가용성이 제한성이 있다라는 점 알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고정익 같은 경우에는 2교시 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